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체크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 지난주 주후반부터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장중의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요,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살짝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뉴욕 증시에서는 악재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자, 뉴욕 증시를 하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재는 셧 더 마우스, 입 닥쳐, 입에다가 공업용 미싱을 박아, 이런 분위기가 10월 17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그냥 한 줄 정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 없어. 우리가 뭔가 해결된 거를 확실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트럼프가 야, 어떻게 중국에다가 100% 관세를 부과하냐? 이 말도 안 돼. 그리고 나 경주에서 시진핑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래, 역시 믿을 거는 트럼프밖에 없어 하고 이 투자 심리가 따끈따끈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을 내가 좀 겪고 있는데, 내가 끝없이 곤두박질 치면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누군가가, 좀 힘 있는 누군가가 와서 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마치 그 잘 될 거라는 그 단어가 점점 크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10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금리 결정 부분을 보면은요, 10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 확률 99%, 전일 50bp 인하 확률이 살짝 등장했습니다만 그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후퇴하면서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현재 17일 동안의 셧다운이 진행 중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경제 지표보다는 이슈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지역은행의 부실 문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야 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퍼스트 브랜즈의 파산이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부분을 걱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가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는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전혀 색다른 악재가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멘붕이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맛을 보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략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히려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는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심했습니다. 왜?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제2의 금융위기 되는 거 아니야? 2008년도에는 미국의 대형은행, 리먼 사태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슈로 큰 은행들이 망가졌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작은 은행들이 부실 문제가 제기되니 이거 큰 문제로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2023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얘기 뭐냐면 여러분 2008년도처럼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죠. 왜? 그 이후로 대형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오히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토닥토닥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제2의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라고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한 달도 안 돼서 주식시장 이슈에서 사라지니까 이번에 이 퍼스트 브랜드에 투자했던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딱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에이 우리 2023년도 겪어봤잖아. 괜찮잖아.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수치라든가 아니면 신뢰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피프스 서드 뱅크오프의 실적이 예상을 윗돌았다. 주가가 1% 이상 올랐다. 거봐, 지역은행이 부실하면 이렇게 좋은 실적 나겠니? 이렇게 은행들이 지역은행이 좋은 실적 나는 거 봤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해 줍니다. 제프리스는 어떤 회사죠? 퍼스트 브랜드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UBS도 있고 블랙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싹 빼요. 자, 그리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최근 파산한 자동차 담보대출업체 트라이킬러 관련돼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미리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디스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추세를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JP모건 다이먼 회장의 말을 씹어버립니다. 잘근잘근 씹어뭉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은행 부실 대출 사태에 대해서 시스템 전체로 보면 광범위한 금융위기를 촉발할 만한 전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실 문제에 대한 분위기는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무디스 뛰어들고 오펜하이머 뛰어들고 뭐 베어드 시장 베어드 막 뛰어들고 하면서 조용히 시키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내로 만날 것이고 100%의 추가 고율 관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특히 부실 은행 문제, 지역은행 부실 문제 떠드는 새끼들 다 입 닥쳐. 이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정 이런 거 좀 간략하게 보고 제가 지역 부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금요일은요. 0.52포인트 상승해서 3,7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3,800포인트 찍을 것 같은 느낌정이 들었어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한 6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힘이 밀리면서 종가는 3,7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예상밴드 3,550에서 3,850으로 잡고 있고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 기대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세법 개정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자, 하락 요인은 무엇이냐? 차익 실현 압박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하락 요인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을 좀 보면은요. 대신증권이 에이펙 회의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 주요 내용에 도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상의 주요 부분이 내용이 이제 보여지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제 괜찮네 하면서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대신증권은 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즉 최고 세율 35%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25% 정도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해서 주식시장 좋을 거다라고 합니다. 국내의 증권사들의 의견 중에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200, 3,300 그때쯤 됐을 때 증권회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들도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들도 올해 연말까지 3,000 오면 잘 오는 건데 너무 가파르게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들도 인간이기에 쫄았습니다. 그래서 한 3,200, 3,300 갔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매물 압박 부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8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증권회사들은 매물 압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줄어들었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긍정적에 대한 확신이 거의 한 98%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서 윤석열 때 2,400이 저점이었다라는 건 제가 정확히 짚었고 이재명 정부의 스타트되는 이 코스피 상승이 3,200, 3,300 그러니까 3,000은 넘어갈 거고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다라고 저도 봤는데 지금 그 이외에 3,300에서 지금 3,800 한 500포인트는요.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제 노트에는 매주 증권사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어쩌다 하면서 주식시장에 고점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그래 진짜 간다 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에 다가오는 한 주의 가장 큰 재료는 기업 실적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은 지수의 향방과는 좀 밀접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역시 지금 셧다운이 진행되므로 그렇게 크게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없습니다만 주요한 거는 10월 20일 월요일 날 9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 10월 21일, 10월 22일은 넷플릭스나 테슬라, IBM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목요일은 만약에 셧다운이 끝난다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셧다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 이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10월 초에 9월달 고용지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9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 10월 24일에는 지난번에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못했던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10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9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주 후반부터 일단 변동성에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쫙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변동성을 보여주는 장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차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을 보면 윗꼬리가 좀 달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도 변동성은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부실 문제, 은행의 부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히려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제2의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아니다, 괜찮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을 토닥토닥거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었던 구석은 최소 대형 은행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의 지방 은행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 지역 은행의 이슈가, 부실 문제가 동부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신했던 부분은 바로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로 인해서 단단한 시스템이었죠. 제가 앞서에서도 제가 그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사적 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악재는 돌발 악재는 처음에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지만 한 번 겪고 한 두 번 정도 겪으면 그때부터는 악재가 굉장히 만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악재가 진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지만 만만하게 생각해도 될 악재인지 아니면 조금 변형이 와서 걱정해야 될 악재인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저는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전문가들이 살짝 걱정하는 부분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아, 이것들이 설레발은 안 치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완전히 이 문제를 개무시합니다. 아, 괜찮을 거래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여러분, 2008년도에 빵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거를 늦게 알았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거는요, 내가 몰랐다가 내가 알게 된 시점이 악재와의 첫 대면이 아니라 악재는 숨겨지게 됩니다. 숨기죠. 여러분 아마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과연 2008년도 금융위기 전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2008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자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시스템적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 시스템이 대형은행처럼 막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역은행이 좀 부실해도 2023년처럼 몇 개 지역은행 파산하고 그 고객들이 대형은행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대형은행 실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번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퍼스트 브랜드라는 기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이다.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보다는 저는 사적 대출이라는, 즉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미국 은행들이 어떻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얼만큼 탄탄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제가 별거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은행들이 그때 위기를 겪었던 것도 역시 시스템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방송에서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겪고 있다. 힘들다. 라고 했는데 2007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도 4.25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 너무, 즉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인플레이션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75bp씩 급격하게 4번씩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가 한 4%대 금리에 천천히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태풍처럼 4%대 금리를 확 맞이하면서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여러분 2007년도 2008년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즘 사태 때 무슨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막 10%였대, 막 10%였고 막 그래서 그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이냐, 시스템적이지 않으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사적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먼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약간 빈 구석들에서 만들어진 사적 대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얼만큼 더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만약에 이슈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보다 더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 전문가들이 내놓은 뭐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슈 같은 거 보면 하물며 NH투자증권이 내놓은 코스피 예상밴드 3,550에서 3,850 사이의 상승 요인, 하락 요인에는 이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 미국이 지금 셧다운 중인데 하락 요인에 셧다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진짜 상승 요인이라고 제시한 한미협상 기대감, 상법, 세법 개정 가능성이 상승 요인이라면 물론 여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하락 요인에는 진짜 차익 실현과 미중 무역 분쟁 요 두 개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요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일단 주식시장은 변동성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는 거냐 15층에서 떨어지는 거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온 건 맞습니다. 자, 저는 코스피 뭐 5천을 가든 10,000을 가든 가겠죠, 언제든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돌아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은 제가 정신 차리고 투자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즐기시면서 항상 조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월요일 방송은 늘 그렇듯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언제라도 제가 이슈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저는 10월 21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 들어가지 못하고 현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뭐 투자해도 되냐고 저한테 이벤트 신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은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